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클랜드 공과대학에 있는 김정근이고요. 우선 한국말로 발표하니까 너무 좋고요. 내가 만약에 영어로 발표를 했으면 저 사람 참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말로 발표해도 저 사람 영어를 참 발표를 못한다. 그래서 결론은 저 사람은 언어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편합니다. 네, 제가 오늘 AI 리서치인 하스피탈리티 앤 투어리즘에 대해서 특히 실험 방법론을 기준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촬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네. 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죠? 앞에 앉아서 가까이 살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마케팅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팩트가 이쪽 디시전 메이킹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컨텍스트 팩트, 비헤비얼 프라이싱, 코비드-19 리서치, 그다음에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뉴 테크놀로지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것들을 발표를 할 거고요. 논문을 조금의 익스페리먼트 메소드에서 많이 적었고, 이제 오늘은 그 관점에서 AI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저희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취미가 중요한데 골프, 테니스. 예. 여기 저기 한건수 교수님을 만난 게 너무 이렇게 한 게 미네소타 박사를 처음 가서 제가 골프를 쳤는데 그때 골프 버디였어요. 옛날 친구를 만나는 이 기쁨 누립니다. 네, 골프 쳤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 네? 아니 저 박사 6년 걸렸잖아요. 골프 치다가. 제 합의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야구 유니폼을 모으는 게 제 취미예요. 근데 유니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선수들이 실제 게임에 입었던 유니폼, 한국말로 실착 저지라 그러고 요거를 영어로는 게임 유저 저지라 그러는데 그 세 개로 제가 이 캐리어 저지의 이 주인장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 모은 국가대표 유니폼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의 그 정구단 유니폼을 다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유일한 캐리어 빼고 굉장히 중요한 콜렉터예요. 이제 산미도 있고 뭐 굉장히 산미 정보 태평양이 다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그건데 다 없어진대요. 뭐 그렇죠. 오늘 중요한 게 여기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상품도 있어요. 경희대 협찬 과자가 상품이고요. 자, 이 한국의 이 이성엽 선수의 유니폼이 있는데 이 유니폼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유니폼만 진짜 선수가 시합에 입었던 유니폼이고 나머지는 가짜예요. 넘버원, 이게 이제 중고나라에 한 8년 전에 나왔던 유니폼이고요. 이성엽 선수가 입었다라고 이렇게 나온 유니폼이 있고, 넘버 2,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150만 원 정도의 이성엽 실착 유니폼이라고 팔렸던 유니폼이 있고요. 세 번째가 요 유니폼이 있어요. 거의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유니폼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떤 유니폼 한 벌이 이성엽 선수가 실제 입었던 유니폼인가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잠시 보시고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니폼이 진짜 유니폼일까? 자, 1번. 네, 2번. 많군요. 3번. 1번 유니폼 가장 빨리 들으셨던 분. 왜 1번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길이가 길어서 선수님이잖아요.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선수하고 일반인을 가장 다른 게 선수는 길이가 길어요. 왜냐하면 유니폼 이 하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 빨리 들어요. 오래됐어요. 그는 옛날에 팔렸으니까. 자, 2번을 가볼게요. 2번 선수신 분. 학장님이 2번 들으셨는데 왜? 믿을 수는 없지만 흙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흙이 묻은 것 같았어요? 실착이면 흙이 묻지 않아요. 죄송한데 안경을 껴야 되다. 흙이 없는데. 흙이 아니라 사인 그런데요. 사인이에요. 사인 밑에가. 이게 이제 이성엽 사인이에요. 사인. 흙이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네, 또한 2번은 왜 그러신가요? 네. 가격이 비싸네요. 가격이 비싸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우리는 프라이싱을 가지고
퀄리티를 인포하거나 다른 정보를 인포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150만 원에 팔렸다면 이거는 그냥 유니폼 아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신 거죠. 3번. 네. 일단 3번을 선택하기 전에 2번은 확실히 아닌 이유가 네. 이승엽 선수가 사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 일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번과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네. 3번으로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죠, 그죠? 이승엽 선수가 사인을 잘 해줘서 사인 안 해주면 가져다. 또 다른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논리를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난 중도라. 가운데 그죠. 저랑 컴프로마이즈 페이퍼를 또 하셨다고요. 좋습니다. 네. 로케이션에 되겠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몇 가지 큐를 알려드릴게요. 이 유니폼이 가짜인 이유는 아주 작은 정보지만 이 하얀색 택이에요. 이게 한국의 프로야구 유니폼들은 일제도 있는데 일제이더라도 제조는 카메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들 때 얘들이 호칭을 구분해야 되고 선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거를 붙여서 리터널이 사용을 해요. 그걸 납품할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그걸 실제 입으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입어야 되는데 이 유니폼이 있다는 거는 얘는 선수 지급용으로 만들어진 거지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탈락. 굉장히 스페시픽한 정보죠. 이 유니폼은 지식티라인데 이승엽 선수 56호 홈런 기념으로 한 100불 정도가 팔렸을 때 제작된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인의 형태를 보면 이게 56호 유니폼이다. 왜 제가 알고 있냐면 제가 2벌을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 유니폼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제 집에서. 그래서 심지어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실착 아니에요. 56호 유니폼이에요. 라고 달았는데도 150만 원 중에 사실은 불리네요. 이 유니폼은 중고 거래에서 3만 원에 거래가 된 거를 제가 인터셉션 했어요. 팔아야 되니까 모르는 거죠. 얘는 그냥 이승엽 유니폼이라고 생각하고 3만 원에 파는 거를 세단한테 예단을 했죠. 세단님 저한테 파실래요? 5만 원 해서 13만 원을 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모르는 거죠. 제 말이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지식과 저의 지식이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이거를 AI한테 나중에 이 유니폼 중에 이런 비주얼 정보를 가지고 AI한테 진짜 유니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AI가 대답할 수 있을까? 저희의 해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체계적 AI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아직 AI가 인간의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디시전을 미믹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정보를 잘 안 줘요. 제가 이제 댓글을 따라서 이게 가짜 유니폼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따라서 이유가 뭔가요, 주인장님? 제가 좀 바빴더니 이상한 댓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버렸어요. 네? 이건 나의 유니크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유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AI가 주로 지식 기반으로 어떤 것을 학습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지식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AI는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제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AI가 굉장히 만능이지만 참 리미테이션이 있다. 아직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따라오기가 힘들다라고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데요. 챗GPT AI 메타버스의 구글 트렌드 조사를 최근 2년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한때는 심지어 챗GPT가 AI의 검색 수를 넘었어요. AI가 출시되고 한 10개월 전후에 해서. 제가 이제 논문 퍼블리시할 때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거든요. 챗GPT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심지어 구글 서치에서 AI보다 더 많은 검색을 한다라는 건데 참 재밌는 게 굉장히 메타버스.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기 전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검색하는 저 정보를 보면 메타버스는 이미 조금 나쁜 서브젝트 같아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퀴즈예요. 이 소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안 읽는데 오크랜드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인데 뭐 대충 내용이 기계가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믿는다면 그건 우리가 잠시 물러나 지금껏 겪은 급속한 변화의 결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야
쭉쭉 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했네. 인간관계, 근로조건, 반석, 우리의 정신 자체도 가장 밑바닥부터 무너졌지. 자, 굉장히 우리의 현상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이게 어떤 소설에서 나왔거든요.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죠? 이 소설의 영어 제목이 Wind, Sand and Star인데 혹시 이제 아시겠어요? 어떤 소설인지? 아신다고 끄떡이신 것 같아요. 더 이제 하면 이 저자가 이분인데 이게 프렌치 사람이거든요. 한국수 교수님께서 프렌치를 아세요. 그래서 프렌치 발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실래요? 어린 왕자 쓴 그. 네, 어린 왕자 하는 우리 말하는 생택지배르라고 공부를 하시는데 프렌치 발음은 어떻게 돼? 좀 실망인데 어쨌든 원래 원작은 인간의 대지라는 프렌치의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쪽 윈드, 샌드 앤 스타라고 번역을 했고 출간된 책인데 놀랍게도 1939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와, 거의 80년 전에. 여기서의 문명의 핵심은 비행기예요.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거든요. 비행기가 인류를 굉장히 변화될 때까지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소설인데 한 부분인데 제 말은 우리가 느끼는 AI의 어떤 급속한 변화는 80년 전에 사람들이 인젝들이 느꼈던 감정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AI가 굉장히 스페셜한 게 뭘까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AI가 뭐가 잘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오브젝티브한 골이나 타겟, 앤서를 있으면 AI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체스, 그다음에 바둑.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체스에서 이 사람이 러시아 챔피언이었는데 졌어요. 근데 왜 너는 AI, 그때 IBM 딥블루죠. 왜 졌냐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람하고 싸우면 일종의 스트레티지를 쓴대요. 예를 들면 너무나 아비에스한 무브먼트를 그냥 20분 정도 시간 일부러 끈대요. 그러면 상대편이 멘붕이 오는 거야.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20분도 고민하고 있지? 이런 사이카라지그 스트레티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무찌르는 챔피언이 드디어 기계하고 싸울 때는 그 전략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세돌 바둑의 인터뷰를 보면 지금 재밌는 게 초반에 원투들이를 쳤잖아요. 네 번째 기적의 한 수를 이겼고. 근데 이세돌이 왜 초반에 그렇게 무너졌냐를 말했더니 자기가 이거를 싸우기 전에는 정말 알파고 이렇게 강한 줄 몰랐는데 막상 쓰는 순간 너무나 심적으로 당황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계하고 어떤 인터랙션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니면 심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물론 기계의 변화는 저기에 있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들이 느끼는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픽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그런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어떤 전략적인 게임의 무브먼트를 다르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거죠. 뭐 핑퐁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디오 보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비디오가 있죠. 골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TPC 여기가 스캇데일이라고 해서 피닉스 오픈이 벌어지는 그 광란의 16번 홀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 로봇 기계가 홀인을 하는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Yesterday, a robot taking a swipe at this, David, and what else would you expect here at the Waste Management Phoenix Open? Really, the other one is called L-Drick. How's this? And both L-Dricks have done. 이게 굉장한 게 로봇이 그날 딱 세 번째 스윙으로 홀인을 만들어내요. 골프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스윙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겠죠? 또 다른 것들은 그림의 어떤 바람 이런 걸 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서 왼쪽으로 쳐야 될지 오른쪽으로 쳐야 될지 되는데 정확하게 AI를 통해서 3번 만에 홀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AI들은 어떤 오브젝티브한 노안스를 있으면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잘 써고 모르지만 푸엔칼의 추측이라는 것을 그로고리 펠레만이라는 러시아 수학자가 풀었대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전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스페셜리티가 있겠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를 다 못해요. 스페셜한 분야가 있겠죠. 근데 AI는 나중에 되면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하나의 문제점을 정말 인간이 쓸 수 있는 한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얘는 100가지 방법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도 나중에는 정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국에 잘 안 오는데 이런 소주 모델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누구 연예인인가 봤더니 AI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앞으로는 CN이라든지 어떤 커머셜 상에서 주상권 이런 문제도 뺄 이슈가 없는 이렇게 다 AI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AI가 좀 못하는 분야는 뭘까? 이모셔널 히도닉 분야라고 초창기 연구자들이 말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실제 극복이 되고 있죠. AI가 더 인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요.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인바디드 카그니션 이런 것들도 AI가 굉장히 리플레이스를 해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단계에 왔네요. 크리에이티비티 측면에서도 AI가 약하다고 그랬지만 꼭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몇 달 전에 나온 비디오인데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AI한테 팬케이크를 만들어달라 다른 값어치로. 그래서 뭐 1달러, 10달러 점점 비싸지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정말 프라이스레스한 팬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얘가 이걸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팬케이크. 이 정도면 굉장히 인간의 감성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만든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참 많은 것들을 인간을 대체시킨다. 전통적으로 강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위크한 분야까지.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일은 뭘까? 트래블 하스피탈에서 이게 아시죠, 여러분? 네. 한국인들이 쓰는 히든 코드. 어떤 호텔에 가지 말라는 걸 이상한 한국말로 적어서. 네. 최근에 또 얘가 얘를 텍스트 쪽으로 이런 메시지 주면 이게 어떤 메시지라는 걸 알려주는데, 제 말은 이 메시지 자체를 애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크리티브하다는 거죠. 어떤 소셜한 트랜잭션 속에서 내가 내 나쁜 메시지 남기면 주인이 지워버리니까 그까지도 방지하고 싶었어. 이상한 한국말로 굉장히 해서 포스팅을 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렇게 적은 사람이 연애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진짜예요. 응? 진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컴플레인을 셔틀하게 이걸 나쁘게 영어로 적으면 지워버리죠. 그래서마다 이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그다음에 얘가 못하는 거 있어요. 챗GPT한테 What time is it now라고 물으면 얘가 Sorry, I can't answer 이렇게 대답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챗GPT도 현재 시간에 알려줄 수는 없네요.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몇 가지 이 AI 관점에서 실험한 연구들을 조금 쉐어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관광 분야에서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추천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챗GPT하고 OTA를 비교했는데 파리를 가는데 죄송합니다. 그 프랑스를 가는데 조금 레스 포밀리한 데스티네이션을 추천해 주는 조건과 조금 포밀리한 조건, 뭐 파리 에펠타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알려지는 거죠. 이렇게 추천해 줄 조건을 비교를 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이런 다른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과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우선 레스 포밀리한 데스티네이션을 보면 챗GPT를 훨씬 더 좋아해요. 챗GPT가 이런 데도 추천해 주는구나 라고. 근데 굉장히 포밀리한 데스티네이션을 추천해 주면 반대 이펙트가 생겨요. 즉 챗GPT가 왜 파리 에펠탑을 가라고 추천해 줘? 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 참 재밌죠. 언제나
OTA가 전통적인 접근법이라면 AI는 새로운 접근법이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그젝트리 어떤 도메인과 태스크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이그젝트리 반대로 봤습니다. 좀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챗GPT가 언제나 동선 해야 돼.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좀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스타디 2는 초이스 오버로드가 있는데 초이스 오버로드가 먼저는 1개월 전에 박사를 딴 이채인 박사님께서 초이스 오버로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합니다. 초이스 오버로드는 뭘까요? 초이스 옵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 샴푸를 사러 가시면 샴푸가 눈앞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30가지. 당황하게 돼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근데 우리 딸들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샴푸를 갖고 하면 정확하게 서브 캐릭을 해가지고 이 샴푸는 뭐가 좋고 이래서 이 샴푸를 사라고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버더를 느끼는 것은 저였어요. 샴푸가 저한테는 딱 샴푸고 컨디셔너고 합친 거 3가지밖에 없는데 왜 30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선택안이 있으면 좌절을 느낀다는 게 초이스 오버로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챗GPT 상황에서 이걸 리프레킷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을 가는데 교토를 가는데 어디서 뭐를 방문해야 될지 추천해달라. 그래서 한 조건에서는 3가지 옵션을 이렇게 캔슬한 거, 한 조건에는 20가지 옵션, 한 조건에는 70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70가지 쫙 이렇게. 전통적으로 초이스 오버로드는 매지컬 넘버가 20이 넘으면 사람들은 너무 컴플리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추천할 때, 야 어디 방문해야 돼 그러면 한 5가지, 30가지 주면서 여기 다 방문해봐라 그러면 자질 느낀다는 게 초이스 오버로드의 전통적인 연구입니다. 그거를 챗GPT 상황에서 그리고 인간 레커멘데이션 상황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챗GPT 상황에서는 챗GPT한테 물었더니 3개, 20개, 7개를 추천해줬다 되고 사람 조건에서는 네가 어떤 친구한테 물었는데 그 친구가 교토를 방문해본 친구다. 그 친구가 3개, 20개, 70개 앤서를 줬다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너는 이 레커멘데이션을 얼마나 받아들이는데 만족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사람부터 보여드릴게요. 사람은 정말 초이스 오버더가 나왔죠. 이 어떤 만족이라는 조수가 3개보다는 20개가 좋아요. 다다 익선. 근데 70개 되면 확 떨어지죠. 이게 초이스 오버더래요. 그죠? 70개를 주면 싫어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어떤 초이스 오버로드 연구가 사람 맥락에서는 이그젝트리 반복이 됐죠. 좋은 거죠. 근데 챗GPT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약간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챗GPT 상황에서는 초이스 오버로드가 발생하지 않아요. 20개보다 70개를 더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티피컬하게 갖고 있던 사회 현상들이 챗GPT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실증적인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이론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은 특히 학생분들은 많은 논문을 읽잖아요. 그게 조금 전통적인 방법에서 테스팅됐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AI 맥락에서 테스트해 보면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는 거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이것하고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은요. 여러 가지 그 이론을 썼죠. 네. 호스님 대답을 어떤 이론을 썼을까요? 농담이고. 약간 이제 그 이론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느끼는 AI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사람이 주는 어떤 리미티드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챗GPT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은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게 70개를 주더라도 믿을 만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70개를 준다 그러면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 약간 AI 베이스 또는 휴먼 베이스, 에이전트 베이스한 익스펙테이션이 좀 다르다.
인간이 준 70개랑 네. 챗GPT가 준 70개를 같은 인간이 적재하는 데 있어서 네. 왜 차이가 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요거만 보면 그렇지만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어쨌든 디어리티컬하게 해석을 하면 초이스 오버로드 프로블럼은 사람하고 인터랙션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고 임피리컬이. 근데 그 현상이 챗GPT로 가면 달라지더라. 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별로 바꾼 게 없어요. 앞에 실험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정보는 똑같은 정보를 받거든요. 그죠? 근데 포맷 어떤 맥락만 살짝 달라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내리는 그 정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달라지더라는 게 저의 실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셔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우리 디어라이징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시스테매틱하게 바꾼다라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챗GPT를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주는 그 정보로 그 자체의 패러다임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챗GPT라든지 AI가 주는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바꾼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가 어떤 디어리티컬한 카테고리이 있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런 디어리티컬한 아규먼트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에비던스는 위크하죠.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만 굳이 제가 디어리티컬한 임플리케이션 찾는다면 이 연구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즉 사람들이 세상을 리스파하는 그 방식이 전통적인 사람을 대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돼요. 저는 이 논문이 그 메시지만 준다는 게 행복해요. 왜?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synthesis 될까? 그런 메시지도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다르다는 거죠. 저거를 초이스 오버로드를 테스트하시려면 사실은 네. 이렇게 컨디션별로 네. 선택을 하라고 이제 서브젝트에 물어봤어요. 예. 실제로 그런 조건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선택하라 그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도 하나 있거든요. 결과가 다르진 않아요. 선택하라고 했어도. 네. 그래서 약간 그 실험의 어떤 테크닉인데 한 스타디에서 반응을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선택을 하더라도 이 조건은 내표가 되니까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때 잘못했다가 난리 나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휴먼과 챗GPT의 차이를 이제 가지고 설명하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스터디지 않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OTA와 네. 챗GPT입니다. 똑같은 온라인 플랫폼이고 거기서도 페이버네럴 데스티네이션과 네. 어서인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제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과 OTA와 챗GPT가 다르다. 즉 어떤 것들하고 인터랙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 물론 OTA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킹해왔던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거기서 기대하는 거랑 챗GPT에서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unfamiliar destination에서는 챗GPT가 더 효과적이고 네. familiar destination에서는 왜 OTA가 왜 더 효과적일까요? 예, 그거는 말했지만 우리가 느낄 때 챗GPT라는 어떤 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거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걸 추천해주면 다이그노스틱한 밸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세서빌리티 다이그노스틱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런 디어리들이 일과에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느끼는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좀 바꾼다는 거. 저게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저희 팔로우 퀘션이 그거였어요. 네. 지금은 자의식급이야? 지금 챗GPT가 사회에서 아직 이게 좀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처럼 네. 아직은 비기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익숙해지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OTA처럼 느끼게 되면 또 변화가 되지 않을까. 네. 맞아. 잘 지어가셨는데 이 연구가 굉장히 초창기 연구거든요. 근데 그때는 챗GPT를 아는 사람이 50%밖에 없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걸 챗GPT를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이런 비슷한 패턴입니다. 단지 챗GPT한테 정보는 줬어요. 챗GPT가 이런 제너레이티브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퍼머넌트하지만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종의 어떤 약한 추스 정도로 템포럴리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네. 다음에 이거는 이제 챗GPT하고 같은데 사람들이 과연 챗GPT가 타입을 앤서를 못하는 거 가지고 어떤 반응이 있을까를 했고요.
다른 거는 챗GPT가 명백한 실수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사실은 약간 조작을 한 건데 정말 챗GPT에 물으면 마이클 조던이 위대한 베이스볼 플레이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런 정보를 줬어요. 마이클 조던은 위대한 바스켓볼 플레이어지 베이스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얘는 할 수 없다는 정보를 주는 것, 뭔가 실패를 느끼는 건데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셋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로스 마인셋, 픽스 마인셋을 갖고 있는데 픽스 마인셋 애들은 cannot answer를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무슨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에러를 하면 굉장히 배럴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결과 오리엔테이드 된 애들이죠. 어떻게 네가 마이클 조던을 위대한 베이스볼 플레이어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디펜 베러블은 이후에 다른 데스티네이션을 추천할 때 그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로스 마인셋을 보면 재밌어요. 얘들은 캔트를 싫어해. 이게 약간 이제 그로스 마인셋 리터처럼 좀 다른 건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로스 마인셋을 가져라고 굉장히 싫어해요. 실수를 하던 네가 그로스 마인셋을 가지면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재밌게도 그로스 마인셋을 가진 사람이 나는 앤서를 못해라고 대답하면 리벨레이션이 확 떨어져요. 우리의 티어라이징은 그로스 마인셋은 뭔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을 오퍼레이션 하지만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벨레이션 한다는 결론입니다. 굉장히 그로스 마인셋 리터처럼 발전해서 재밌는 연구였어요. 지금까지 그로스 마인셋에 대한 굉장히 파지티브한 이펙트를 많이 관계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거의 최초로 그로스 마인셋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더라라는 theoretical perspective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연구인데요. 초창기 AI 연구인데 AI 레커멘데이션을 말하기를 80% 액큐러시로 뭔가를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는 80.135%. 어떤 조건이 낫겠어요? AI는 쉽죠? 우리가 생기는 AI에 대한 퍼셉션은 액큐레이트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더 낫겠죠, 그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조건을 볼까요? AI가 레커멘데이션 하는데 80.빵빵빵%. 이 카네미컬하게는 이 두 밸류가 똑같죠. 80%와 80.빵빵빵%. 근데 결과를 보면 80.빵빵빵은 80.135와 비슷한 이펙트를 나타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근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다르면 좋은 거죠. 액큐레이트하게 해줄수록.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프레이밍을 사용해서 그냥 85%를 80.빵빵빵%로 해도 여전히 파지티브한 일반스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AI가 워크하더라도 아직 굉장히 파워풀한 사이콜로지컬한 메커니즘이 워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구천목 교수님하고 한 연구죠. 자, AI한테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리스폰스를 하느냐. 참 재밌는 게 챗GPT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프리미엄 돈을 쓰면 빨리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그 말은 야, 뭔가 빨리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밸류다라고 오삼선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지를 테스트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좀 빨리 어떤 앤서를 내는 거와 좀 슬로우하는 것들을 조작을 했고 태스크 컴플렉시티를 조금 복잡한 거와 좀 심플한 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실험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리스폰스 타임을 빠르게 아니면 느리게. 여기 아마 로우 같고요. 컴플렉스는 좀 길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똑같은 레이셔로 좀 더 짧게 길게 이렇게 조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4가지 옵션과 30가지 옵션 이렇게 제너레이트 하는 것들을 2초, 8초 아마 여기가 한 10초, 24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렐러티브히 좀 조정을 해서 빠르게 느리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빠른 서비스가 좋다라고 많이 느끼죠. 그거는 로우 컴플렉시티 인포메이션은 당연히 그렇게 나왔어요. 4가지 정도를 추천할 때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를 없죠. 하지만
하이 컴플렉스 인포메이션에서는 이 팩트가 이렇게 없어질 뿐만 아니라 리버스 패턴을 보여줬고 추가적인 실험을 해보면 이게 심지어 네거티브하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챗GPT 서비스가 낫다라고 선택을 하지만 만약 챗GPT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추천해 줄 때는 차라리 그런 것을 딜레이를 해서 조금 시간을 끄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 이 챗GPT가 우리의 어떤 프레퍼런스나 마인드를 잘 헤아려서 잘 정보를 제공해 주는구나라는 심리적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죠?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언제나 패스트 페이스가 맞겠지만 패스트 페이스가 항상 좋은 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문제라면 좀 시간을 끌고 주면 정말 이 레커멘데이션 에이전트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특히 이건 또 추가적인 다른 연구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슬로우 서비스가 패스트 서비스보다 더 좋은 조건이 이 조건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인터랙션이 있는데 참을성이 높은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인터랙션이 됐고 나의 사고가 좀 더 논리적이냐 감정적이냐 이런 거하고도 인터랙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심플리 정말 빠른 게 좋아 많은 정보가 좋아라는 것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피리컬 결과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인디비주얼 디퍼런스가 굉장히 인터랙션에서 시스테매틱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복잡할 때 아니면 내가 조금 뭔가 이 참을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슬로우를 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피리컬 연구인데 사람들의 모랄리티는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요. 정가가 16.9불인데 영수증에 어떤 에러를 통해서 1.69가 생긴 거야. 자, 그러면 그걸 리포트하고 하지 않고 가면 아싸 16불짜리를 2달러에 사고 간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리포트해서 정가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까?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무조건 그냥 갖고 갑니다. 배고픈 학생인데 아싸 이게 공짜죠, 그죠? 특별하게 이걸 제가 갖고 간다고 해서 20분마켓에 큰 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그 대상자가 캐셔가 이런 걸 했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토메이티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아마존 고 이런 거죠. 정말 AI가 인터페이스에서 이런 에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뭐라 해질까 아닙니까?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캐셔, 셀프 체크아웃 머신, 그러니까 자율 계산대, 그다음에 AI가 있거든요. 그 패턴을 보면 이건 또 굉장히 초창기 연구인데 AI는 정확하게 사람과 머신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 도메인일 수도 있고 기계인 도메인일 수 있는 거죠.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재밌는 거는 디텍터빌리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더 엄밀하게 사람 잘못을 가려낼까 나중에 무슨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perceived guilty라는 모랄 이모션이 중요해요. 사람적인 요소가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AI를 상대적으로 사람으로 볼 것인가 기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유제트 결과가 바뀌어져요. AI를 좀 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더 모랄해져요. 그래서 같은 AI에도 AI를 사람으로 보면 모랄리티가 올라가고 근데 AI를 기계로 보는 사람한테는 정말 기계처럼 돼버려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그 AI의 퍼셉션이 뭐냐 또는 AI 회사가 나의 이 AI를 어떻게 포지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구글에서 AI라는 키워드를 쳐보면요 대부분 막 약간 기계 이런 그림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AI를 좀 더 머신적으로 포지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인화된 AI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많이 포지션하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만약 내 목표가 정말 어떤 리테일에게서 모랄리티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사람처럼 포지션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약간 결론을 내볼게요. 저의 임피리컬한 연구의 실험 연구에 따르면 저는 AI
연구에서 아주 하스피탈 터리즘에서 진짜 중요한 분야는 사람의 AI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반응이 어떠냐?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클라지컬한 이펙트를 봐요. 그리고 인테리카 결과를 보면 수많은 마드레이터가 있다는 거고, 마드레이터는 어떤 이펙트가 언제는 포지티브, 언제는 네거티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디퍼런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인내성이 있냐 없냐, 아니면 뭐 좀 더 로지컬한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졌냐, 픽스 마인드셋을 가졌냐, 심리학에서 나는 수많은 인디비주얼 디퍼런트 디멘션이 AI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태스크의 어떤 타입, 뿐만 아니라 시츄에이션, 그죠? 내가 포밀리한 장소로 가느냐 아니냐, 내가 어떤 많은 물건을 받느냐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시밀레이션 컨트라스트, 같은 이펙트가 생겨도 사회현상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언제나 이걸 놓으면 떨어지죠. 100%. 그죠? 지구에서는 언제나 이펙트가 마드레스 없이 리플리케이트해요. 근데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박사 논문을 할 때 저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집니다라고 말하면 그중에 한 교수가 야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올라가는 경우 많아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시뮬레이션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컨트리 컨트라스트가 발생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와 정말 AI 연구들은 포텐셜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저희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포텐셜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많은 실험을 했는데 실험의 석세스 레이트 얼마 정도 될까요? 한건수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실험을 잘 안 하셨으니까. 제가 실험을 이렇게 딱 하거든요. 아카데믹하게. 석세스 레이트 얼마나 될까요? 50%. 네. 근데 제가 해보면 30%? 한 3번 하면 처음에 한 번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고, 제가 약간 이제 바꾸기도 하죠. IB 마니플레이션이나 디펜더로 바꾸기도 하지만 많은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IB나 DB를 살짝 바꿔요. 그러다 보면 제가 원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걸 갖고 인테리컬 패키지를 만들어서 너무 투구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연구하고 성공한 연구들은 그냥 리플리케이션 잘 안 하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되게 중요한 뭔가를 시사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실험 연구 관점에서의 말인데, 어떤 실패한 연구는 지금까지 리포트가 안 되고 다 우리가 파일들에 있다고 그러지만 없어지는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연구, 실패한 연구가 뭔가를 바뀌었기 때문에 나왔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디어리티컬하게 프랙티컬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저널 시스템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죠. 그래서 뭐 옥셉한 연구에 대해서는 실험한 연구, 실패한 연구들을 함께 리콜트해서 네가 성공한 연구 말고 실패한 연구들을 어펜딕스로 집어넣으라 그러면 좀 더 프릴리 그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체계적으로 유출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디어리티컬한 연구, 디어리티컬한 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사실 효과가 없음을 발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발견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그 실험의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뭐 2가지 실험을 하면 차이가 있어야지 코저 관계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마드레이션을 제끼고. 그게 근데 2가지 마니플레이션 했는데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쨌든 리포트를 못하는 구조가 되겠죠. 인시그니피컨트, 넌시그니피컨트 결과를 가졌을 때 지금의 어떤 대부분 패러다임에서는 리포트를 못하게 됩니다. 그 아주 티피컬한 랩 스타디의 그걸 말합니다. 그 어떤 영화 주유소 스킵 사건에 보면 네. 한 놈만 팬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될 때까지 팬다. 네. 저 실험의 30%, 70%가 실패인데 네. 그 김정근 교수님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서 될 때까지 패는 해갖고 발견해내갖고 그 논문화 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falsification paradigm. 즉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한 다이렉트 에비던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인다이렉티브 에비던스를 주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비율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백조는 다 흰색인데 나는 백조가 검은색 백조 흑조를 봤어 라는 주장을 하면 이 주장은 내가 저 장소에 가서 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AR에 가서 백조를 관찰해 보면 검은색 있어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받고 항상 어떤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검은색 백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제 느낌은 그게 원래 우리가 폴리스케이션 패러다임의 건강한 익스페리먼트 메소드인데 오늘 순간인가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이펙트가 당연히 리플리케이션 돼야 된다라고 느끼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결과들은 사실 굉장히 코셔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그걸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말에 저도 뭐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사실 태양 가만히 그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도 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데 그게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과학이 아닌 거면 우리는 뭐야? 네.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저런 거를 보면 순간순간의 퍼셉션이나 네. 조건을 바꿔갖고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조금 프랙티컬한 제가 박준 교수님의 인퍼런스 그 코저럴 모델 인퍼런스 강의를 들었을 때 좀 다른 거는 프랙티컬하고 아카데믹이 좀 다른 차이다. 프랙티컬은 인스그니피컨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을 쓰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아카데믹 할 때는 두 가지 비교를 해봤더니 이 방법이 비슷해라고 해서 집에 넣으면 그 교수님이 리젝을 내주실 거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이오 시스테매틱한 바이오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연구자들이 AI 시대에 뭘 해야 되냐? 제 추천은 explore.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explore 해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저는 이게 기회 같아요 연구자한테. 새로운 사이콜로지컬한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리플레이트 해보고 뭔가 이런 걸 찾아봐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 material도 굉장히 만들기 쉬워졌어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정말 ChatGPT AI는 제너레이티브 AI는 우리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베네핏이라는 거죠 연구자한테는. 정말 기회의 땅에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아까 박상훈 교수님하고 구철문 교수님 잠시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AI도 급변하고 있고 제너레이티브 AI도 급변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펀더멘털하게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본인이 취재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는데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는 한 시점에서 어떤 현상을 재밌게 잘라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재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별로 less innovative 하지만 그것이 모여지면 굉장히 큰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거고 지금 챗GPT에 대한 펀더멘탈 리터레이처를 하시고 펀더멘탈한 어떤 프레임을 만드셔서 굉장히 큰 데이터를 모으시면 그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때 이미 대상 자체가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move fast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적시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지식에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약간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AI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인데 아까 그 소설에 사실 위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계는 목적이 될 수 없네. 비행기는 목적이 아니야. 아까 말했죠. 그때의 AI는 비행기였다고. 그것은 도구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연구자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죠. 마음껏 활용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자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0분, 네. 8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질문. 네. JK팀의 구멍 있는 이 연구에 대해서 네. 질문을 어택트 네,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행동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아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설문 연구도 그렇고 교수님께서 하는 실험 연구도 그렇고 결국은 퍼셉션을 설문지로만 잡게 된다.
자체를 절대 못 믿는 부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뷰어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또 예.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옵젝티브하게 매주하는 방법이 없냐 계속 그런 식으로 댓글을 거시게 되는 분도 계시고 설문지 자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매저가 했는지를 또 의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최근에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뭐 네. 직접 옵젝티브한 매저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댓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디펜스를 하시는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놀란 게 제가 그 질문해달라고 김정현 박사한테 아까 사실 공부를 했거든요. 어디에서 저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시고요. 우선 그 김정현 질문을 박사가 난 AI가 아니야. 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근데 그 질문 하셨는데 제 대답이 그겁니다. 서베이는 대부분 다른 버전 역시 하나의 버전을 갖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문제에 노출이 돼요. 그다음에 AI에 대한 것들을 물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뭐 소셜 액셉트라고 응답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쓰는 실험 방법은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버전이 만들어지죠. 물론 그 한 버전에서는 서베이 폼이지만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뭔가요? 차이죠. 이게 실험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져요. 만약 우리가 수많은 에러가 있다면 이 차이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제가 그 차이를 알게냈죠. 그 차이의 원인은 익스페리먼트 팩트죠.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오브젝티브에 대한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실험 연구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풀한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이 셀이 한 셀에서는 선행이 되지만 두 셀의 시스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 연구가 굉장히 익스플로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실험 연구 방법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실험의 장점은 네.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통제가 되고 이 두 개가 차이 나려면 하나는 스티무러스가 있고 네. 하나는 다른 스티무러스 줬을 때 네. 다른 모든 통제가 똑같고 네. 이 스티무러스에 인해서 차이 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트렌드 보면 거의 모든 실험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온라인 상의 응답자들은 어떻게 컨트롤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네. 알고 버리죠. 만약 온라인에서 개판을 했다면 우리가 뭔가를 조작해서 효과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에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에레틱하게 프레딕션 했던 패턴들이 나오죠.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뛰어나가지 하는 IB가 결국 DB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연습적으로 생각하는데 온라인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관여도가 떨어져요. 제가 온라인 강의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아마 이분께서는 넷플릭스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페이스페이스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세팅이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노테이션을 주셨다면 그리고 이펙트를 만들어냈다면 그 이펙트야말로 실질적인 오프라인 실험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리거러스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온라인 탭이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면 특히 투웨이 드레이를 만들어냈다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베네픽한 컴포넌트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물론 이제 하나의 실험은 수많은 단점이 있어서 다른 실험도 하고 색감들에 대해서 쓰지만 좀 다르게 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만 받고 이제 시간상 그죠? 네. 네. 되게 재밌는 실험 연구 결과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실험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스테릭한 어떤 자극을 준 거잖아요. 챗GPT가 이런 결과를 줬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챗GPT의 강점 중에 하나는 사실 계속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실험에서는 그렇게 조금 더 뭐 다이나믹한 그런 인터랙션 같은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약간 이제 비디오를 나중에는 스피드 같은 걸 비디오를 찍어서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익스피리언스가 정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고, 근데 실험에서 이제 논문했는데 챗GPT를 주고 실제 질문을 하게끔 하자 그러면 반응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같은 유저에 따라서 히스토리가 달라지니까 이게 실험이 좀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펙트가 나온다면 굉장히 강력한 이펙트겠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인 거고 만약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리소스의 어벨리빌리티라든지 그런 것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돈 많은 연구 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파워풀하게 된다면 차라리 다양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좀 칩한 온라인 연구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어리티컬한 컨트리뷰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우리가 큐뮬레이트한 날리지가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하나를 줬다면 그리고 그 이펙트가 있다면 저는 그 이펙트를 드라이브하는 것들이 제가 만니푸레이션한 아이디나 제가 컨시더하고 있는 마더레이트라고 믿는 거죠. 일단 연구자의 어떤 객관적인 컨클루션 같고요. 조금 그런 관점에서 박지훈 교수님의 이후 강의도 조금 기대됩니다. 아니 저분들은 섭외를 갖고 어떻게 코즈를 할까라는 것들이 있는데 기대됩니다. 우리 J.K. 킴 그 교수님 한 시간 동안 열강을 투하하셨는데 영어로 시켰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그죠? 제 잘잘이죠. 맞습니다.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